네, 경환적 사고입니다. 문경환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죠. 도대체 북미 대화는 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최근에 이제 무인기 사건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엄청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정동영 장관이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북한이 반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막 심장이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응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심장이 가장 크게 뛰는 사람은 아마 정동영 장관. 설레죠. 지금 이거 열리는 건가? 네, 정말 그동안 정동영 장관이 사실 국내에서도 많은 견제를 받으면서까지 북한을 향해 대화를 어떻게든지 지금 바늘구멍을 뚫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그 바늘구멍이 지금 뚫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마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담화를 했는데 그 전에 정동영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 10일이 그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0년이 되는 그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통일부에서도 입장문을 발표를 해가지고 그때 개성공단을 폐쇄한 건 그 한국 정부가 잘못한 거다라고 이제 사실상 잘못을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동영 장관이 이제 무인기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우리 측이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해서 정부 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어떤 성명 중에는 가장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예, 상당히 긍정적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들어갑니다. 다시금 명백히 하지만 우리는 방공화국 무인기 침입 행위를 감행한 주범의 실체가 누구이든 그것이 개인이든 민간 단체이든 아무런 관심도 없다.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영공을 무단 침범하는 중대 주권 침해 행위가 한국발로 감행되었다는 그 자체. 즉 한국에서 무인기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걸 누가 날렸느냐 와 관계없이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임을 예고해 둔다. 한국 당국이 내부에서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를 잘 들여다보면 당국이 이런 무인기를 날리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해라. 즉 당국이 한 건 아니고 누군가 다른 자가 한 거라는 거를 북한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국이 그걸 못하게 막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의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정부가 하지 않은 짓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그래도 진짜 긍정적이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앞에 주범의 실체가 누구든 너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약간 억울한 좀 감정이 있었거든요. 약간 왜냐면 열받잖아. 네. 오종택 같은 진짜 막 우리도 막 열받고 때리고 싶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근데 북에서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진정 어린 메시지를 내니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평가를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이제 남북 대화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이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뒤에도 이제 북미 대화 얘기할 텐데 북미 대화보다 더 어려운 게 남북 대화거든요, 지금. 그래서 남북 대화는 북한에서 절대 안 하겠다라고 일단 그 확정적으로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번복하게 하려면 한국이 해야 될 게 과연 뭘 해야 도대체 이 북한에서 선언을 한 걸 뒤집어야 되는 거잖아요. 뭘 해야 될지 사실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원상복구하는 정도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획기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 본질적인 조치들 뭐 그런 것들을 뭐 국가보안법 폐지라든지 헌법 개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저희가 사례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좀 진행하면 참 좋은데 지금 최근에 지난주 방송 때 저희가 당일날 또 공지를 했었는데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와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게 좀 그렇게 엄청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한번 대화를 시작해 볼 근거가 생겼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북미 대화를 좀 중재해 보겠다 이게 우리 정부의 구상인가요?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시도를 해보겠다 이걸로. 그렇죠. 대북
이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까지 보인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걸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잘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북한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라는 걸 이미 몇 년 전 거의 한 5년도 더 됐어요. 그때부터 통보를 했고 한국에 여러 민간 단체들이 있거든요. 민간 단체들이 이제 대북 그 인도적 지원을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이 북한을 이제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했는데 좀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하면은 북에서 하지 말라 그래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거 안 받겠다. 우리 필요 없다. 이렇게 단칼에 다 잘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코로나 때도 백신 안 받는다고 막 입장 내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이와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게 이제 12일에 이종석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북미 대화가 이제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건 충족 시 북한이 대화에 호응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즉 조건이 충족되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호응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은 사실 북한이 명백하게 공개를 했어요. 2025년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즉 첫째는 이제 비핵화 얘기 이제 그만해라. 비핵화 얘기를 안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 그 진정한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한다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거나 전략 무기 전개를 중단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에도 인도적 지원을 제기하면 마주설 것이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비슷한 얘기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조건은 딱 두 가지다. 비핵화 얘기 안 하는 거랑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대북 적대 정책 안 하는 거. 이 두 가지만 하면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답이 정해져 있는데 왜 그러면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카드를 갑자기 가져왔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나는 진짜 몰라서 그럴 수 있다.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네. 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에 북한은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가난하기 때문에 뭔가 지원을 해주면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북한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김진향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이 8일날 이 이제 대북 지원 조치 이 얘기를 듣고 소셜미디어에 뭐라고 남겼냐면 인식의 실패가 정책 실패, 평화의 실패를 악순환시킨다. 북에 대한 무지, 북맹이 평화 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북은 인도주의 분야 제재 면제를 유화 조치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 본질을 왜곡하는 기만 술책으로 보고 자신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진짜 몰라서 그런 것일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뭐냐면 이걸 이제 알고 대북 제재를 일정 부분 유화를 했는데 북한이 대화에 안 나설 거잖아요. 네. 안 나서면 이걸 빌미로 해서 북한을 또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네가 그렇죠. 왜 오지 않았냐? 뭐 그렇죠. 이런 거. 이건 역시 봐라. 북한은 대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다. 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특히 이게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작전 아닌가 싶은 게 지금 이제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 2024년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그 전문가 패널을 중단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고 중국은 기권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지금 대북 제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두고 이제 미국이 이것 봐라 대북 제재 유화해도 북한이 대화에 안 나오지 않냐. 그러니 대북 제재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 대북 제재 계속해야 한다. 중국, 러시아 너네도 다시 복귀해라. 이걸 이제 압박하기 위한 작전 아닐까?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자,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건지 기만 술책인지 이거는 앞으로의 진심 계속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북이 일단은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는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자,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지금 러시아에서 북한에 관한 무슨 흥미로운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지난해 10월에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 행사에 참석했던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이분이 2일에 인터뷰를 했어요.
무슨 네. 이야기를 했나요? 네, 러시아 언론들과 저 이제 서방 언론까지 같이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상당히 좀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하면 이제 바로 잡혀가죠. 뭐라고 했냐면 북한은 변화하고 있고 예전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있다. 모든 것이 아주 훌륭하다. 아주 훌륭하다. 네, 국가본부 바로 이관입니다. 잡혀가죠. 네. 예. 네.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국가 발전, 특히 의료와 교육 분야에 힘쓰고 있다. 이런 얘기했고요. 북한에서 뭐 배울 점이 있냐라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북한은 전면 봉쇄라는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국가의 경제적 잠재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제재를 받는데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도 경제를 어떻게 이렇게 살려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해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견고한 방위 산업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는 우리 북한 친구들이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의 이런 고위 인사들이 북한 부를 때 북한 친구라고 자꾸 불러요. 근데 이게 친구라고 부른다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어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 네. 번역하면은 친구로 나와요? 코리아 프렌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거 번역하면 한국 친구라고 번역이 돼요. 예.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제 코리아 하면 당연히 사우스 코리아를 의미했는데 요즘은 코리아 하면은 노스 코리아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네. 이제 코리아는 노스 코리아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또 북한의 회복력과 독창성을 언급하면서 이는 큰 존경을 받을 만하다. 북한은 우리의 동맹국이다. 말뿐인 동맹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동맹국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지난해 이제 북한을 직접 다녀오고 나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아주 반했다. 뭐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극찬을 했죠. 엄청 극찬을 했네요. 네. 근데 이 지금 이 메드베데프뿐만 아니라 라브로프 외교부 장관도 러시아 하원에 참석해서 북한 이야기를 했나 보네요. 네, 하원에 참석해서 상당히 장기간 이제 장시간에 오랫동안 걸쳐서 얘기했네요. 연설도 하고 질의응답도 했는데 여기에 북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흥미롭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국내 언론에서 이거를 보도를 하면서 저는 진짜 국내 언론이 얼마나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가 이걸 좀 이제 봤는데 일단 국내 언론에서는 그 러시아 이 라브로프 외교부 장관이 대북 제재에 추가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중심으로 다 뽑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사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벌써 몇 년 전부터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새로운 얘기도 아닌데 이게 마치 무슨 핵심인 것처럼 이렇게 뽑았는데 이건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뉴시스 같은 경우는 아예 제목을 번역을 오역을 해가지고 뽑았더라고요. 네. 뭐라고 뽑았냐면 핵무기는 북한의 번영을 보장하는 수단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근데 실제 라브로프가 한 발언은 뭐냐면 북한의 핵무기는 세계 번영을 보장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번영을 북한의 번영이라고 오역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게 기자가 의도적으로 오역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한국 기자들의 인식 속에서는 북한 핵무기가 세계 번영을 보장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게 그렇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라브로프가 잘못 발언했겠지라고 생각하고 번역하지 않았을까라고 싶더라고요. 네. 예. 이게 사실 약간 좀 되게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북한 핵무기가 어떻게 세계 번영을 보장하지? 되게 이제 독특한 표현인데 어쨌든 이제 이 발언이 왜 어쩌다 나오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면 일단 그 질문 자체가 이제 의원들이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질문이 뭐였냐면 러시아가 대북 제재 재검토를 좀 유엔 안보리에서 주도할 수 있지 않냐. 이걸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북 제재 해제를 한번 러시아가 추진해 봐라. 이걸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브로프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가능은 한데 사실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프랑스, 영국이 거부권 행사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될 게 명백하다. 이건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대북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거고 좀 심하게 말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해제 안 될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제재 해제를 막을 건데 우리는 중국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대북 제재 부과를 막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오늘날 세계에서 번영의 주요 보증은 여전히 평양의 핵무기 보유다. 이게 유감스럽지만 적절한 표현이다. 기회가 그 문장의 핵심이네요. 이게 유감스럽지만 적절한 표현이다. 라고 한번 그렇죠. 해설을 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며 서방이 우리의 이웃 북한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는 단순히 소망만으로 사라질 수 없는 현실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실 핵무기가 없고 평화적으로 번영하면 좋잖아요. 근데 현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만 세계 번영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북한 핵무기하고 세계 번영하고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라브로프 장관의 얘기는 이겁니다. 북한이 핵무기가 없으면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대규모 전쟁을 했을 것이고 뭐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이제 군사력을 증강시켜 가지고 이 러시아와 중국까지 압박을 해 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세계 번영이 세계 평화가 깨지고 세계 번영도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미국이 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더 이상 군사력을 증강하지 못하고 오히려 빠져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 평화가 보장되고 있는 거다. 이걸 이제 라브로프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해요. 미국과 한국이 핵 요소를 포함한 군사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일본이 이 협력에 참여할 준비를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헌법의 근간이 된 원칙들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도까지 밝히고 있는 시점에 비핵화 요구의 타당성을 논하는 것은 우리의 북한 친구들에 대한 존중 부족을 드러내는 일일 것이다. 즉 비핵화 요구 좀 그만해라. 이건 북한을 존중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북한 경제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재 영향에 관해 말하자면 나는 2025년 평양을 방문했고 원산에 새로운 휴양지도 다녀왔는데 이 휴양지는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다. 이 멋진 휴양지에서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들었다. 그곳의 바다와 시설은 훌륭하다. 지난 3, 4년간 내가 방문하는 동안 평양은 계속 발전해왔다. 새로운 주거 지역이 건설되고 있으며 도시는 깨끗하고 매력적이다. 그러면서 분명 제재가 없다면 우리 이웃 나라는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약 속에서도 용감하고 근면한 북한 국민은 자신들에게 장애물을 만들려는 자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발전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통과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한국에서 이 발언했으면 또 잡혀갈 얘기를 막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어서 트럼프의 그 평화위원회,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인가요? 이거 네. 관련해서도 입장이 나왔네요. 네, 이것도 사실 좀 논란이 된 게 뭐냐면 트럼프가 평화위원회를 만든 게 되게 좀 황당한 기구를 만든 거잖아요. 네. 자기가 종신 네. 의장이고 네, 돈도 내야 되고 막. 돈 내면은 뭐 가입되고. 연구 회원직도 주고 막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걸 했는데 여기에 누가 가입하냐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러시아는 또 왜 저래? 막 이런 이제 의문들이 막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이미 이제 가입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게 논의된 거다. 근데 사실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게 마음에는 안 들었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얘기한 거랑 실제 미국이 갖고 온 안이랑 좀 달랐다는 거예요. 실제 이제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그냥 기권을 했다는 거예요. 반대는 하지 않았다. 반대했으면 이제 거부권 행사한 거니까 통과가 안 됐겠죠. 근데 왜 반대를 하지 않고 기권했냐면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거의 모든 아랍 국가들이 이 결의안을 막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은 이거라도 좀 빨리 해서 빨리 평화를 하는 게 좋지 않냐. 빨리 전쟁을 멈추고 싶어서. 네. 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냥 기권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 또 배우는 배경 몰랐네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제 평화위원회 가입을 했잖아요. 해놓고 보니까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평화 이사회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 이사회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 즉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위기 보니까 러시아만 가입하고 다른 나라 가입을 안 하네. 이게 이상하네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왜 가입한 거죠?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어쨌든 의결된 거니까. 네, 의결된 거니까 국제적인 어떤 합의를 공인을 이행한다. 받은 거다. 뭐 이런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안 됐고 그래서 네. 여기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팔레스타인을 돕겠다는 원래 목표는 이행하는 거다. 왜냐하면은 동결된 외환 보유고에서 10억 달러를 이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좀 더 나눠보면 될까요? 예. 유엔과 관련한 얘기도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사실 유엔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러시아가 유엔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는 서방과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아직 남아 있었기에 안보리에서 많은 것들을 눈 감아주고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의했다. 서방이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우리가 서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정상적인 협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랐던 시절에는 무기한 제재 체제에 반복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미국 편을 들어주면 미국도 좀 예의를 지켜서 우리 입장도 좀 받아줄 줄 알았는데 그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뭐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동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좀 흥미로웠던 게 요즘 이제 인도가 상당히 좀 흥미로워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인도가 항상 줄타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 인도에 대한 관세를 이제 처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오니까 라브로프 장관이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다. 다 쉽게 말해서 트럼프가 거짓말한 거다 이거예요. 나는 모디 인도 총리를 비롯한 인도 관계자로부터 그런 발언을 들어본 적도 없고 국제회의 가서도 그런 징후를 전혀 접하지 못했다. 트럼프 혼자 쇼하고 있는 거다. 러시아의 이런 좀 공식적인 입장들이 참 우리나라 언론에는 잘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안 나오죠. 네. 이렇게 하면서 좀 균형적으로 알 수 있게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쿠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쿠바가 제재를 추가로 지금 당하나 봐요. 미국에 의해서. 네, 사실 쿠바 같은 경우는 거의 북한과 비슷한 수준의 제재를 받고 있고. 제재를 1959년에 이제 쿠바 혁명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 네. 예. 어마어마하게 이제 장기간 제재를 받아왔는데 최근에 이제 1월 29일에 미국이 새로운 쿠바 제재안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비겁하게 쿠바를 직접 제재하는 게 아니라 쿠바와 거래하는 나라들을 제재하는 그런 이상한 법안을 이제 행정명령을 발표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 했냐면 행정명령 1조에 보면은 쿠바가 미국의 안보와 외교 정책을 이례적이고 비상하게 위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러시아, 중국,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와 결탁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쿠바 바쁘네. 네. 네, 미국에 의하면 엄청나게 바쁜 나라네요. 쿠바가 러시아, 중국을 지원하니까 쿠바가 위험하다 이렇게 쿠바가 어떻게 지원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이란이랑 하마스랑 헤즈볼라까지 지원을 네. 하고 있군요. 쿠바가 뭐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전 세계 반미 국가를 움직이고 있는 배후 세력이. 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제재를 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쿠바의 위협에 맞서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버렸어요. 트럼프가. 예. 그래요? 미국에? 네,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쿠바에 직간접적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나라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뜬금없이 무슨 비상사태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 이 제재의 그 내용은 추가 관세잖아요. 근데 추가 관세는 의회 소관이에요. 행정부가 관세를 자기들 마음대로 붙였다 뺐다 할 수가 없거든요.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승인을 받기 싫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이거 지금 저기 법원에서 재판 중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쉽게 말해서 관세 같은 경우는 1, 2심에서 다 패소를 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하면은 트럼프가 지금 관세 매긴 거 다 환불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탄핵당해야 돼요. 네. 불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마음에 좀 걸리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세를 막 때리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 식인 거죠. 그것은 또 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합법인데 권한이 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여건이 되냐, 명분이 되냐. 이게 불법 계엄이나 똑같은 거네요. 맞아요, 윤석열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계엄 때리는 그런 거잖아요. 네, 아니 쿠바 제재의 그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주시고 지금 최근에 그럼 이 제재로 인해서 쿠바는 어떤 타격을 입는지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는데요. 네, 이 쿠바도 사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데 국내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를 않고 있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 쿠바 제재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959년에 이제 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을 성공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쿠바 공공시설의 80%와 경작지 70%가 미국 기업 소유였어요. 네, 거의 뭐 식민지였군요. 그렇죠. 거의 뭐 미국의 그냥 뭐 50몇 번째 주, 네. 주나 다름없는데 이걸 이제 혁명을 하면서 이걸 다 국유화를 해버린 거예요. 네. 국유화를 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쟤네들 왜 우리 재산을 다 몰수했지? 그러면서 그 1960년에 레스터 멜러리라고 국무부 차관보 대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작성한 메모가 나중에 공개돼가지고 상당히 유명해졌는데 이게 뭐냐면 쿠바 금수 조치를 해야 된다. 즉 제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금과 물자 공급을 차단하여 기아, 절망 그리고 정부 전복을 초래해야 한다. 그러니까 쿠바 국민들을 다 굶겨 죽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쿠바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저 카스트로 정부를 전복하게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1960년부터
봉쇄 조치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케네디 같은 경우는 쿠바 지도자들에 대한 630건 이상의 암살 시도가 포함된 몽구수 작전을 승인을 했고, 그때 이제 피그스만은 실제로 침공까지 했는데 오히려 이제 패전을 하면서 망신을 좀 당하기도 했고 그랬죠. 그다음에 클린턴 같은 경우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토리첼리법하고 헬림스 버튼법이라고 이런 법들이 있어요. 제재를 하도록 만든 건데, 이런 걸 해가지고 쿠바와 거래하는 외국 기업을 제재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쿠바는 더 이상 제재할 것도 없으니까 쿠바랑 거래하는 다른 나라 기업까지 제재를 해버리는 네. 이런 걸 한 거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지금 임기 중에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렸고 243건의 새로운 제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쿠바와 관련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거고, 미국인들은 쿠바로 여행도 못 가요. 다 금지돼 있어요. 근데 사실 쿠바가 그 휴양지로도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많이 갑니다. 제재가 되어 있는데 네. 금지가 되어 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갔다 와서 이제 벌금 내면 돼요. 그렇군요. 그 정도로 가고 싶다? 네. 좀 신기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제재는 또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쿠바에 이제 석유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안 그래도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 미국의 공격을 받은 뒤로 석유를 이게 함부로 수출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쿠바가 원래 베네수엘라 석유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게 막힌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쿠바 가면은 밤에 불을 켤 전기도 없고, 그래서 다 촛불 켜고 밤에 지내고 있고, 뭐 전력망 다 멈췄고, 이게 문제는 전력망이 멈추면 밤에 뭐 불 켜는 거 이거는 사실 촛불 켜면 되잖아요. 근데 상수도 펌프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가 멈추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멈추고, 가장 이제 치명적인 건 병원. 네네네. 병원에 물도 안 나와, 전기도 안 나와, 치료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도 마비가 되고, 이게 이제 쿠바가 에너지가 뭐 석유가 안 나오니까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가 이제 이게 먹통이 됐고, 최근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러시아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 관광객들도 쿠바에 많이 간단 말이에요. 네. 갔는데 돌아올 비행기가 없어서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어머. 비행기를 띄울 기름이 연료가? 없어서, 연료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긴급히 막 이제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여행객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계획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미국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쿠바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가 쿠바와 이제 가까워서 쿠바 이민자들의 후손들이 많이 살거든요. 거기에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라는 하원 의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굶주림에 시달리는 어머니,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직면한 잔혹한 딜레마다. 단기적인 고통을 완화할 것인가, 아니면 쿠바를 영원히 해방할 것인가. 그러니까 쿠바 국민들이 막 굶주리고 막 네. 그런다고 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야 쿠바를 해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쿠바 해방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미국이 다시 공공시설 80%와 경작지 70%를 장악하는, 그게 쿠바 해방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 저희가 북한도 한 80년 이상 제재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비슷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새로운 세계질서 개편에 굉장히 주된 역할들을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경제 건설이나 이런 것들 이제 추가 제재가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을 정도로 대비가 자생 경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자립 경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은 진짜 다른 나라들이 제재받는 거 보면 참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왔구나. 그 결국에는 엄청 다른 나라들한테 교훈이 될 모델이 돼버렸다.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땐 미국과 맞서 싸우면 그냥 죽는 수밖에 없었던 거였거든요. 지금 쿠바의 상황이 딱 그 상황인데, 베네수엘라 상황이 딱 그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읽어갈 것인가, 새로운 사례를 북한이 지금 새로 만든 거죠. 이게 앞으로 끼칠 영향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경환적 사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